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회평론에서 출간한 버틀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행복에 관한 제목이라기엔 다소 공격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행복 지침서로 평가받았습니다. 역자 후기에서 이 책의 번역자이신 이순희 선생님은 러셀의 행복론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불행한 현실의 벽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 벽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면 부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 벽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말이죠. 이 책의 저자 버틀런드 러셀은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입니다. 그는 철학과 수학, 과학, 교육, 정치, 그리고 예술과 종교를 아우르는 전방위 문학가로서 19세기 전반에 비롯된 기후 논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19세기 영국 수상을 두 차례나 역임한 존 러셀 경의 손자로 태어난 버틀런드 러셀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그리고 글로써 시대의 진실을 알린 저항하는 지식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각 분야의 책을 40권 이상 쉼없이 출간할 정도로 활발했던 그의 활동력의 원천은 심오한 휴머니즘적 감수성이었지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 이 책 행복의 정복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르는 심오한 철학이나 해박한 지식이 부담스럽게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러셀은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려운 논리나 딱딱한 철학 용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불행에 대한 현실적인 비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내놓은 비결들은 러셀이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며 이 비결대로 행동할 때마다 자신이 더욱 행복해졌음을 저자 스스로 고백합니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목차에서 보여지듯 이 책은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되 단편적인 해답이 아닌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인 나는 행복한 존재다 라는 글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는 행복한 존재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행복은 부분적으로는 외부적 환경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행복의 비결은 매우 간단하다는 견해에 도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크러치 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매우 복잡하고 이지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그저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신조를 선택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신조를 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이 자신의 신조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인과관계는 그와는 정반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양식, 주택, 건강, 사랑, 훌륭한 직업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존경 같은 단순한 것들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있거나 제대로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 부적응이 매우 심각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심리적 부적응은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환자 스스로도 치료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이 불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열정과 관심을 자기 내부가 아니라 바깥 세계에 쏟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을 피하고 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애정의 대상과 관심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한 감옥 중의 하나가 자신을 스스로 자기 안에 가두는 감정들이다.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두려움과 질투, 죄의식, 자기연민, 그리고 자기 도취다.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자신에게 집중된다. 이런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데만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가공의 신화라는 따뜻한 외투로 자신을 감싸고 싶어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다. 그러나 따뜻한 외투가 가시에 찢기면 그 틈으로 차가운 부풍 한 설이 몰아친다. 따뜻한 데에 익숙해진 사람은 처음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몸을 단련해온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더구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성가신 사고가 일어나 바라지 않던 자각을 강요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자기중심적인 감정들이 지닌 커다란 약점 중 하나는 다채로운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정관계가 복잡하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열정을 바치는 대상이 늘 변함없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권태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특별한 형태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특별한 형태의 자기도취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전통적인 종교의 특정 종파들이 저지른 중대한 실책 중 하나다. 행복한 사람은 자유로운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애정과 관심을 통해서 또한 이런 애정과 관심을 베풀면 자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확고히 한다.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을 부르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지만 사랑은 졸라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듯이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해서 베푸는 사랑은 허망한 것이다. 계산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치료약으로 쓰기 위해서 선택한 거짓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적인 차원이나 무의식적인 차원의 죄의식에서 말미암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우선은 죄의식을 느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의식에 각인하고 다음에는 이런 이성적인 확신을 무의식 속에 각인하되 그 사이에 크든 작든 중립적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이때는 앞에 여러 장들에서 이미 살펴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의식을 없애는 데 성공하면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자기 연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환경이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한 후에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용기를 길러야 한다. 전투 시의 용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요한 미덕으로 인정받았고 젊은 남자들에게 실시했던 훈련의 대부분은 전투 때 대담무쌍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데 할애되었다. 도덕적 용기와 지적 용기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분야에 관해서도 비법이 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고통스러운 진실을 스스로 인정하라. 그러면 이 방법이 날마다 친절한 행동을 연습하는 보이스카우트 훈련법처럼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도덕성이나 지성에서 친구들을 월등하게 앞서든 앞서지 못하든 관계없이 인생은 살만한 보람이 있다고 느끼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이러한 훈련을 몇 년간 계속하다 보면 두려움 없이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매우 광범한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해왔던 두려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도취라는 병을 극복하고 나서 어떤 객관적인 관심이 마음속에 생겨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외부 환경의 자연스러운 작용에 맡겨두어야 한다.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기도 전에 우표 수집을 취미로 삼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나서 우표 수집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표 수집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철저하게 관심이 끌리는 것만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아에 빠져들지 않는 법을 터득하자마자 진정한 객관적 관심이 자라날 거라고 확신해도 좋다. 행복한 삶은 선한 삶과 대단히 흡사하다. 직업적인 도덕론자들은 자기 부정을 지나치게 중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강조해왔다. 의식적인 자기 부정은 사람들을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며 자기가 희생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한다. 이로 인해서 의식적인 자기 부정은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되면 선행의 추구에 전념하는 사람이 의식적인 자기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마련이다. 나는 행복을 선이라고 여기는 쾌락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쾌락주의자의 입장에서 권장하는 행동은 분별 있는 도덕론자가 권장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 물론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덕론자들은 마음의 상태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행위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은 행위를 하는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이다. 만일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직접적인 충동을 느껴 그 아이를 구해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도덕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선행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니까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훨씬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예에 적용되는 사실은 이보다 극단적이지 않은 다른 많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내가 권장하는 생활 태도와 전통적인 도덕인들이 권장하는 생활 태도 사이에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의 것에 비해서 약간 미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도덕인은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옳다. 사랑은 어떤 한도를 넘어설 만큼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사랑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행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여성에게 청혼을 하면서 당신 덕분에 자신의 행복을 단념할 이상적인 기회가 왔다고 한다면 그 여성은 아마 흡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자기 부정의 이론은 자아와 자아가 아닌 세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는 개념인데 자아와 자아가 아닌 세계 사이의 대립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진정한 관심이 생기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신이 당구공처럼 다른 존재와 충돌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단단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것들을 포용하는 삶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모든 불행은 의식이 분열되거나 통합을 이루지 못한 데서 생긴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아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객관적인 관심과 사랑의 힘에 의해 자아와 사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자아와 사회는 통합될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은 자아의 내적인 통합이나 자아와 사회가 이루는 통합의 실패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의 인격은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항하여 맞서고 있지도 않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원임을 자각하고 우주가 베푸는 아름다운 광경과 기쁨을 누린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 본능을 쫓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에 충분히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